지구의 반대편 브라질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울려 퍼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바 축제가 싸이의 공연으로 시작하면서 열기를 더했다. 올해의 삼바 축제에는 한국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도 이어졌다. 리우에서는 4,200여 명의 삼바 댄서들이 한강의 7개 물결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삼바 축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테마로 한 퍼레이드가 펼쳐진 것은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1963년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브라질 땅에 왔을 때만 해도 브라질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주목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50년, 브라질에 온 한국인들은 그동안 그들의 삶을 브라질에서 어떻게 개척해왔을까? 낭만과 정열이 흐르는 삼바 축제의 나라 브라질.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땅과 2억 명 인구를 자랑하고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 130여 개의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삶을 이루는 다민족 국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한 주택가. 이곳에는 50년 전 처음으로 농업 이민을 온 한 부부가 살고 있다. 농지 사전준비대 자격으로 브라질에 왔던 박선관 씨, 그리고 남편의 결정에 따라 브라질로 따라온 아내 손계주 씨.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이었던 그는 해군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다 5.16 직후 예편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고민하던 중 새 출발을 다짐하고 해외 이민을 결심했다. 1962년 12월 부산항. 브라질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영주권을 허가받은 17세대의 가족 100명은 농지 사전준비대라는 이름으로 이민선 치차렌카오에 몸을 실었다. 이민선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 11개의 기항지를 거쳐 지구 반바퀴를 돌고 도는 긴 항해를 시작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떠난 이민선은 더디게 하염없이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거쳐 52일 만에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했다. 상파울루에서 50km 거리에 있는 산토스항. 지금은 화물을 선적하는 곳이지만 50년 전만 해도 해외 이민자들이 브라질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다. 1963년 2월 12일 이민선을 타고 온 한국인 이민자들은 브라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브라질 신문은 한국인들의 브라질 공식 이민을 알리기도 했다. 산토스에 도착해가지고 상륙한 후로요. 후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해결할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 법적 지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민 1세대의 브라질 정착은 순탄치 않았다. 영농 이민 자격으로 왔지만 브라질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다. 당시 정치적 격변기였던 한국 정부는 브라질 정부와 이민 조건에 대한 협상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이민자들을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영농 이민으로 왔으니까 땅을 사, 토지를 사가지고 그 문서를 말이야 만들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냐면 농장 주인한테 가서 아무 농장 주인한테 가가지고 고용 계약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 영주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아 본격적인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 브라질에서 박성관 씨 가족에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한 번은 비용 한 번 걸려가지고요. 뉴캐슬은 비용이 걸려가지고선 한 250마리 정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갖다 판매됐고 말이죠. 전기도 없고 사실 이제 해가 지면은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기 전에부터 다 하고는 좀 일찍 들어가서 들어넣어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어하고 내가 이제 들어넣어서 그 노래를 막 울면서 노래를 하면 저희도 뒤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정말 애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민을 물리고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현실. 서러운 삶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살아온 삶, 박성관 씨 부부에게 어느새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박성관 씨 부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1956년 브라질에 온 문명철 목사다. 오늘 우리 산파울로 동양선교교회가 31세 31살 된 이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 상파울로 한인교회 원로 목사이자 대학 교수로 한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문명철 목사. 그는 정식 이민을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포로 수용소 출신의 반공 포로였다. 남한과 북한행을 결정해야 했던 시기,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만 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인밀군에 끌려 평양까지 끌려갔던 그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유엔군에 잡혀 거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 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 전쟁 포로.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맞게 된다. 우리 포로들한테는 두 가지 길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고향 북한에 들어가는가, 하나는 남한에 남는가,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었는데 나는 북한에 갈 수 없다는 건 여정이고 내가 남한에 가면 참판선이 기다렸고 북에 대한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북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정서적으로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잖아. 1953년 8월 27일 포로들은 판문점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기독교 집안이었던 문 목사는 북으로 갈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남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남도 북도 아닌 제3국인 인도로 갔고 문명철 씨는 이곳에서 한 선교사를 만나 1956년 다시 브라질로 가게 된다. 마치 누가 부른 것처럼 브라질에 가려고 결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브라질에 온 거야. 여기에 한 50여 명 같이 왔어요. 브라질에. 이념도 사상도 없던 그는 종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3국인 브라질을 선택했다. 어머니 평생의 꿈이었던 목사의 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치 않은 반공 포로가 됐지만 그는 브라질에서 그의 꿈이자 어머니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초기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온 경로는 다양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리베르다지 거리.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동양인 백발의 노인. 유난히도 왜소한 체구. 그는 1962년 한국에서 문화사절단이란 이름으로 브라질에 이민을 왔다. 공식적인 농업 이민이 시작되기 1년 전이었다. 그가 미련 없이 떠나왔던 한국.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한국 소식이 그립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역시 한국 사람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더 해요. 더 궁금해요. 그죠? 뭐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브라질 이민 역사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그가 한국을 떠나온 건 적지 않은 나이 44살 때 일이었다. 상파울루에서
빠루라 불리는 담배 행상을 하던 게 엊그제건만 어느새 반세기가 흘렀다. 이젠 지난 50여 년간 자신이 이뤄놓은 가게와 여행사를 둘러보는 게 하루 일과가 된 고광순 씨. 먼 이국 땅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삶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다니는 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몸에. 예. 브라질 이민 1세대. 그의 얼굴에는 아픈 격동의 이민사가 묻어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평양 엘리트 출신. 한국전쟁 중 일사 후퇴 때 제주도로 피난을 온 그는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숱한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뭐 김성대학 나온 건 나온 건데 그거 뭐 숨겼다가 내기 중에 그렇지 않아 한번 나 제주도에서 이상하게 반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매도 많이 맞아서 제주도 피난 가가지고. 전쟁을 피해 자유를 찾아온 남한이었지만 사람들 눈에 그는 여전히 북한 출신의 빨갱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당시만 해도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깊게 남아있던 시기였다. 마침 브라질 이민을 위한 이름도 애매한 문화사절단 파견 소식을 들었던 고광순 씨. 지체 없이 15명의 문화사절단 일원이 돼 브라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불안한 한국 생활에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가족들을 이끌고 브라질로 도망치듯 나와버렸다. 근본적으로 자유가 너무 없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남북이 갈려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대강경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겐 참 부담이 컸어요. 거기 나는 그 이북서 왔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상파울루에서 80km 정도 떨어진 마이리뽀랑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 브라질 깊은 숲속 아마존 밀림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박규양 씨. 그의 하루는 농민의 삶이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봉지는 뭐예요? 예? 이 봉지 이거 깻잎 따가지고 잡아놓는 거야. 처음엔 교민들을 위해서 지었던 농사. 지금은 브라질 사회에서도 인기가 좋다. 교민은 물론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어 없어서 못 팔 정도란다. 한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예. 토종 깻잎 해가지고 계량종이 아니라고 이거. 근데 아주 고소하고 냄새가 아주 좋아요 이게. 부부가 이곳으로 들어온 건 10여 년 전. 처음부터 적응이 쉬웠던 건 아니다. 집을 짓고 여기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강도가 들어온 바람에 하루도 못 살겠다는 건 무서워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일단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자.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첫째는 돈을 요구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돈을 있는 대로 돈을 다 꺼내주고 그래 이제 빨리 가거라. 오래 있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가거라. 그래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갔어요. 한 30분 안 돼서 나가버렸어요. 도시의 치안도 불안한 브라질. 하물며 시골까지 경찰의 손길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지역에서 이민자들은 범행 대상에 노출되어 있다. 도둑이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은갑다 하고 그냥 살았죠. 무서우면서도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3년 좀 지나서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다 뺏기고 그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 뭐 부탁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높은 데서 있지 저쪽에. 그럼에도 부부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거주지는 도심으로 옮기고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을 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저는 한국에서
돼서부터 이런 농사 심는 거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할 줄 몰랐는데 심으면은 나오고 또 팔면은 돈 되고 그래서 재미가 붙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저 실전 안 느껴요. 예, 참 좋아요.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참 사람이 계시지만은 내가 이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다는 걸 생각해야 돼. 서로의 상처를 안고 브라질에서 다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그들에겐 이 브라질의 들판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며칠 후 고강순 씨가 특별한 외출을 나섰다. 내가 알기로는 한 몇 킬로 더 가서 5km밖에. 예, 몇 킬로 더 가서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아들까지 대동하고 찾아가는 곳은 브라질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다. 한 4킬로밖에 안 와. 그동안 사는 게 바빠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곳. 어쩌면 일부러 찾지 않은 곳인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기억하고 싶은 일보다는 잊고 싶은 고통의 흔적이 더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도로가 이게 같이 생긴 거거든. 네. 우리 그쪽에 저를 걸어 다녔는데 근데 가시덤불이 무성했던 숲은 사라지고 곳곳에 도로가 만들어졌다. 그지? 여기 한국 사람 살았고 이 사람이 40몇 년 됐대. 아, 야, 그래서 여기도 살았고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그랬대. 이렇게 푹 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 아버지 여기가 조도깨비네. 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올라서 올라왔잖아요. 알았어. 저 집 있는 데서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발길 그러니까 6만 평. 그게 이제 내가 샀고 여기 여 집은 이거 저중천. 브라질에 온 일행들은 농업 이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농사를 지었다. 브라질 최초의 한인 농장. 그래서 이름도 아리랑 농장이라 불렀다. 우리 집은 여기 있었고. 길을 넘는 지풀 사이로 들어갈 수도 없는 옛집의 흔적. 1963년 3월 18일 처음 이민 와서 손바닥만한 방에서 6명의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다 손수 벽돌을 올려 만든 이 집에 가족들과 처음 들어오던 날, 고강순 씨는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감개무량하죠. 그래도 처자식 때 밀고 여기 와서 뭐 농사인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 후에 뭐 여 알아보니까 뭐 여기 와서 사는데 농사인민이라고 농사 지지 않는다고 뭐 내보내지 않으니까. 브라질 산골짜기로 간 한인들은 물과 전기를 끌어와 손수 집을 짓고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키웠다. 그리고 땅을 일궈 토마토, 상추 같은 농사를 지으며 브라질의 삶을 개척해갔다. 1963년 첫 농업 이민 이후 5차례에 걸쳐 1,300여 명의 한인들이 농업 이민으로 브라질에 속속 도착했다. 50년이 흐른 오늘, 이제 이곳에 한인들은 없다. 낯선 이국 땅에서의 농사는 갈수록 적자였고 더욱이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결국 한인들은 농민의 삶을 포기하고 이주를 결심한다. 건물을 짓는 게 학교가 아니고요. 그저 가금을 비슷한 거예요. 학생이 몇이나 있었냐면 그때 저희 아이들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9명 있습니다. 통틀어서. 네. 애들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5명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 이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5년 만에 거기서 뭡니까? 산파울로 이사를 나온 거죠.
브라질 최대 상업도시 상파울루. 도시로 나온 한인들은 또 다른 낯선 곳 상파울루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패션쇼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과 브라질의 전통, 그리고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킨 이날 패션쇼는 현재 브라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민 1.5세대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이다. 1960년대 후반 농장을 떠나 도시로 나온 이민 1세대들이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봉해치로. 패션 1번지 봉해치로는 당시만 해도 유태인들의 거리였다. 농사짓던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날품팔이와 바느질 뿐이었다. 이 바느질 하나로 패션가의 털을 잡기 시작해 오늘날 봉해치로의 옷가게 80%를 차지한 한인들. 3,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브라질 패션의 60%를 담당하며 매출만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른다. 지하 쇼핑몰 한 의류상가.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브랜드를 선보여 봉해치로에서 의류업체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계절마다 선보이는 옷만 200여 종류. 대부분 대표인 이혜리 씨가 직접 디자인한다. 저는 한국에서 13살 때 왔으니까 디자이너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선 거의 많은 그 한국 교포가 다 의류업에서 종사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의류와 친해졌었어요. 바느질 하나로 봉제 의류업에 뛰어든 한인들. 남의 옷 잘 나간다는 거요. 그걸 사다가 뜯는 거죠. 뜯어가지고 뜯으면 이제 집사람이 그걸 좀 어떻게 뭡니까 다 이제 승보 저 자로 재가지고 그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호수 늘리는 것도 그것도 집사람이 늘려서요. 그래가지고 맹글어서 판매를 하고 그랬죠.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질 그날을 꿈꾸며 하루 16시간씩 억척스럽게 일했던 그들.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패션 1번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구호지책으로 일을 한 게 자봉틀 일입니다. 이제 다른 유태인들이 하는 그 제품 가게에서 옷을 받아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반제품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던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70년대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 출신의 봉제 기술자 1,400여 명이 이민을 오면서 한인들은 이 거리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Todas comentam. Todas comentam. Aí eu faço propaganda da loja da minha mãe. Aí todas compram. HIT. O HIT tem produto diferenciado. A aceitação é muito boa da marca HIT, da fabricante, né? Então, em comparação com outros por aqui, é muito mais fácil trabalhar porque é muito mais fácil vender. Produto muito mais vendável do que uma boa parte das lojas, né? Talvez seja a melhor loja do Bom HIT. Deixa eu ver as vermelhas. 20년 넘게 품질과 디자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 브랜드에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디자인을 점검하는 완벽 추구형 백소원 대표가 있다. 잠 자면서도 제품이고 일어나서도 제품이고 진짜 24시간이 제품이었어요. 한국인의 근성을 바탕으로 100여 명 직원들이 일하는 중견기업을 만든 백소원 대표. 70년대 옷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따라 옷을 뜯고 자르며 디자인을 배웠던 그녀. 비슷한 경험의 한인 1.5세대들이 봉해치로를 장악한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여기에 유행을 읽는 감각까지 더해져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은 또 연속곡을 많이 그거를 받아요. 효과를 받아요. 그럼 연속곡에서 이 옷이 나왔다. 그러면은 막 이 옷을 달라 그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캐치를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도매 상가. 여기에도 나름의 성공 전략이 있다. 여기 이제 재단 나와가지고 이제 커팅해가지고 바느질 보내고. 이곳에서 만드는 옷은 40, 50대 주부들이 입을 원피스나 티셔츠. 그래서인지 디자인도 크고 색상도 화려하다. 에스타파제는 되게 정열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깔 전체는 뭐 아주 야한 색깔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기본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포인트를 주는 색깔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유행이 뭐 노란 색깔, 오렌지색이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브라질에서 이제 유행이라고 해도 브라질 애들이 좋아하는 유행은 오래 가고 브라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행이 오면 좀 오래 안 가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직접 한국에서 수입해 가져오는 수많은 원단들. 이곳에선 한국 원단으로 만든 옷이 인기가 가장 많다. 저희는 아줌마 옷들이기 때문에 이건 10년 후에도 팔 수 있는 옷이에요. 제가 하는 스타일이 저희는 모다가 아니고 기반 평범하게 하는 10년 후에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재단을 해요. 다들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중국 원단으로 전환했지만 그는 아직도 비싼 한국 원단을 고집한다. 비싼 만큼 값을 하기 때문인데 입어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las gostam. Inclusive as calças leg que eu trago daqui, que é esse mesmo material, como ele não deforma, nem pega a bolinha, ela não pega pelo. Então elas falam que procura muito e não acha. E só na minha mão só que elas encontram.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부터 부모님의 일을 배우는 홍진희 씨. 미래를 위해 원단을 고르고 디자인하는 일에서부터 마케팅 과정까지 꼼꼼히 배울 계획이다.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다 힘드시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 다른 사람한테 주긴 너무 아까워서요. 제가 한다고요. 브라질에서 태어나 자라온 이민 2세 홍진희 씨. 진희 씨는 스스로 피팅 모델이 되어 옷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직접 올리기도 한다. 그녀가 입어야 할 옷은 40여 벌. 옷과 신발의 조화를 위해 같은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부모님의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다. 가게 새로운 컬렉션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잘 팔게 이 옷도리하고는 이 바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다 팔 수 있게 이 신발은 이 옷에 맞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사진 찍어서 다 보낼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유태인들이 장악했던 패션 골목. 그들이 의류업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는 한국인들이 차지하게 됐다. 이민 1세대와 1.5세대의 성공과 정착을 안겨준 봉해치로. 이제 이민 2세대들에게 전해져 또 다른 봉해치로 야심찬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 (130여) 개의 인종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 2억 명의 인구 중 한인수 6만여 명. 그 비율은 0.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류 사회로의 진출을 꾀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의과대학 병원. 브라질의 유전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한 김정혜 박사. 여기 이제 환자가 기다릴 동안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있는 거죠. 기다리는. 김 박사의 진료 대상 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병을 앓는 아이들. 그녀가 의사를 결심했던 것도 이민 초기 어린 동생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브라질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저희 동생이 다쳤어요. 막내가. 근데 막 피를 흘리고 다쳤는데 그냥 그러니까는 너무 황당해갖고는 병원에 갔는데 말도 잘 모르고 이러다가 보고서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의사가 꼭 필요하구나 집안에서.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해줘야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로 의대를 택했어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 부모님 뜻에 따라 브라질에 온 그녀. 의학 공부를 하면서 유전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촌간에도 결혼이 허락되는 브라질 사회.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희귀 난치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유전병이 많다. 최근 들어 브라질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김정혜 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거진 신생아실에서 죽는 애들의 3분의 1이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를 이제 병명을 찾아내고 이게 왜 이 부모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다시 임신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그럼 뭐를 이 환자한테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걸 하는 거죠. 김정혜 박사를 비롯해 의사가 된 한인은 약 200명 정도. 인종차별 없이 의사로서의 삶을 보장받는 브라질 사회. 열정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브라질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이제 이민 사회니까 그러니까는 우선 돈을 빨리 버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의대나 이런 공부하는 거는 큰 돈은 못 벌어요. 교수 월급 세계 어딜 가나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꼭 돈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도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50년 됐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그래도 새로운 방면에서들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좀 더 인식이 더 높아져야 돼요. 상파울루주 연방법원. 지난 2001년부터 이곳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는 김상덕 판사. (1982년)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그는 브라질 이민 사상 2번째로 판사가 됐다. 판사에서는 저랑 포함돼서 6분이고요. 그리고 검사가 한 2분이 있습니다. 저도 판사 되고 싶은 마음이 저 선배 보고 도전받고 됐습니다. 또 저희 후배들도 저와 같이 저와 저 선배가 되는 거 보고 도전받고 계속 많이들 공부하고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회는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한인 변호사의 수는 100여 명인데 비해 판검사의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 김상덕 판사는 한국인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선 이민 2세대들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분들이 의대 나오고서도 거기 그 의료 상사 부모님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좀 제가 보기엔 낭비한 것 같아요. 6년, 8년, 10년 의사 공부하고 나서 의대 공부하고 나서 뭐 부모님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 이민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죠. 와서 벌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살고 같이 서브하는 그런 마음을 둬야지 한인분들이 여기서도 인정을 더 많이 받고 그 서로의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느낄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서부터 아래까지 빼곡하게 들어선 판잣집. 파벨라라 불리는 브라질의 빈민가다. 브라질 살인사건의 40%가 이곳에서 일어날 만큼治安이 매우 불안한 지역이기도 하다. 파벨라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인 복지회.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선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인들의 의료 활동이 진행된다. 브라질 사회 정착에 여념이 없던 한인들이 나눔을 실천코자 계획된 활동으로 찾아오는 환자는 하루 350에서 400여 명. 신분증만 가져오면 진료는 모두 무료다. 8시 반 일찍 오시는 대로 일찍 접수를 해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오래 기다리시면 힘드시기 때문에. 브라질의 의료 제도는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보건 체계가 발달했다. 그러나 진료 한 번 받는데 대기만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 그런 이들에게 한인 의사들의 무료 진료 활동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진료 과목도 치과를 비롯해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한방, 척추 교정까지 다양하다. 기본 허리가 아픈 환자들은 우리 한국에는 뜸도 뜨고 부항도 뜨고 또 기가 있어서 이렇게 온열기로 치료해 주는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한방 치료. 하지만 의료기구는 낡은 기계 한 대가 전부다. 실질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이게 아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또 수술하고 난 뒤에 자기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봉제 공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바로 침을 오는데 또 침은 한 두세 번 맞으면은 바로 효과가 나서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어요. 한방 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은 치료 방법에 당황하기도 한다.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왔다는데 몸이 아픈 것보다 문화적 충격이 더 커 보인다. Samilã? Como é que tá? Tudo quebrado, Samilã? Me colou no meio. Quando estava fazendo muito, mas agora estou melhor. Os outros médicos têm aquela demora de atender. Aqui eu cheguei e não demorou de ser atendida, não. Vamos doutor fazer careta? Vamos fazer. 한국 사람이 또 브라질 사회에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1.5세들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들은 진료비 대신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로 고마움을 표시한다. 여긴 주스도 어떤 사람은 주스도 가져왔고 이것저것 다 가져왔어요. 고마워서 서로 나눔을 나누자고 이걸 갖다 주면서 다른 사람이 또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는 거니까 서로. fazer limpeza, cera, como é que chama a cera?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이 자기 민족만 아는 인식이라고 조금 이기주의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한인들이 브라질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지금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정착된 삶을 허락해준 브라질 상파울루. 이곳은 이제 낯익은 도시가 됐다. 한인들은 제2의 고향이 된 상파울루에서 한인 2세, 3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봉해치로에 위치한 브라질 한국학교 폴리로고스. 점심시간마다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은 익숙하게 노래에 맞춰 국민체조를 한다. 마치 한국의 80년대를 재현한 듯한 분위기. 한국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제안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반응이 더 좋다고 한다. 폴리로고스는 브라질의 교민들에게 브라질 정규 수업은 물론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학교다. 학생들은 대부분 브라질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국을 잊고 사는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자 이곳에 보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국인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다.
브라질 아이들도 이렇게 잘 어울려요. 한국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한국말도 재미있게 배우고. 브라질에서 한국어가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좋다고 그래서 보내는 부모님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Qual nome? Vitória. Vitória? 별. 얘는요 스테파니인데 한국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별이라고. 야? 소피아. 소피아. 유치원에서 초등,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이곳의 학생 수는 150여 명. 이들은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지구 반대편의 나라 한국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아이들이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2002년 월드컵 때의 일. 이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문화 행사가 바로 독도의 날이다. 영상 교육을 통해 일본해가 아닌 동해, 독도는 한국 땅임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아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아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독도와 관련해 벌어지는 한일 문제를 알리는 한편 아이들이 직접 태극기와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고 독도 티셔츠를 만들어 입는 행사를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브라질 사회에 알리고 또 브라질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투고를 통해서 향후 알릴 계획입니다. 브라질의 한국 교민은 약 6만여 명. 90%가 봉해치로에 모여 살며 패션 산업의 60%를 이끌고 있다. 이민 반세기 만에 브라질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로 자리 잡은 한국인들. 2010년에는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바로 상파울루주가 봉해치로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한 것이다. 놀라운 건 예산이 지원되도록 조례로 정한 것인데 이는 브라질 최초의 일이었다. Esses 60.000 são um número qualificado, são pessoas que vieram para cá, trabalharam muito, se dedicaram ao comércio, aos seus negócios, criaram seus filhos. Nós já estamos vendo segunda, terceira, quarta geração de coreanos que já estão radicados na nossa cidade. Essas pessoas todas estão integradas à sociedade brasileira. Então, parece ser um número ainda não muito grande, mas é um número expressivo em termos de qualidade. Todos eles muito bem educados, todos eles preparados para o trabalho e todos eles produzindo para a nossa sociedade, ajudando a nossa cidade a se desenvolver. 인생의 56년이란 시간을 브라질에서 보낸 문명철 목사. 그는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보였다. 포로통에서 포로도한테 입으라고 준 건데 난 이거 입지 않고 그 어머니가 둬둔 거지. 예. 굉장히 오래된 거네. 그때 이거 북한에서 이거 하나면 그렇게 비쌌어요. 남한부터 밀수 안 간데 어머니가 이거 나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런데 사 못 줘서 어머니 생각이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아마 내 관에다 이거 여달라고 할 거예요. 가슴에 사무치는 어머니. 브라질에서 제2의 삶을 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가 있는 한국 하늘이 그립다. 새로운 삶을 찾아온 나라 브라질. 이민 1세대 고광순 씨에게 이곳은 특별하다. 브라질에 함께 온 15명의 문화사절단. 그와 아리랑 농장을 만들고 함께 텃밭을 일구던 동료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문화사절단으로
15명이 떠나가지고 13명이 여기 도착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젠가 그들 옆으로 돌아갈 고광순 씨. 그는 이곳에 마지막 잠들 곳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걸 난 2개 샀어요, 이렇게. 이게 내가 들어갈 땐가 봐. 말로는 이게 지금 갈 때도 됐는데 이게 가야지 하면서 그래서 뭐 현재로 봐서 이제 5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우리 족보상 아마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한 쌍의 한인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는 한인들. 둘이 함께 열어갈 또 다른 인생. 이들은 브라질 이민의 새로운 개척자가 될 것이다. 샤이니 사랑해요. 나 팬이에요. 오빤 강남스타일